자, 이번엔 두 번째 구와 절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와 절을 공부하면서 함께 구문 분석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차분하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어들이 모여서 완전한 뜻을 가진 것을 문장이라고 하고 단어들이 문장을 만들어 주죠. 그런데 어떤 문장은요, 단순한 단어의 조합일 뿐만 아니라 구라는 개념과 절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라는 게 무엇인가를 볼 때요. 구는요, 하나의 품사로 쓰이는, 우리 아까 품사라고 하는 거 앞에서 8가지로 정리했었잖아요. 그 하나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들의 모임을 구라고 부르고요. 자, 절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의 품사로 쓰이기는 하는데 단어가 모여 있는데 그 단어들 안에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저는 주어를 S라고 적고 동사를 V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를 포함한 단어들의 모임을 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구도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고 절도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는데 구는 절은 구와 다르게 이 안에서 주어, 동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에서는 주어가 명사가 하는 역할이고 동사는 동사가 하는 역할인데 그 단어의 품사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절을 알아볼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어휘력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는요, 문장에서 의미어처럼 바로 명사,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다시요. 구라고 하는 것은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를 때 명사의 역할을 하면 명사구다.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 형용사구다. 부사의 역할을 하면 부사구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명사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하고 문장이 주어죠. 주어를 S라고 표시하고요. 원한다 동사이고요. 뭐를 원해요? 초콜릿을 원하죠? 우리 이렇게 뭐뭐를 원한다 라고 해서 대상이 되면 목적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목적어 이렇게 쓰기 너무 기니까 오라고 쓰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목적어를 가졌으니까 삼형식 동사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역시 주어에 원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뭘 원해요? 단순히 명사 하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가수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 전체를 원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뭐를 원하는지 어쨌든 이 형태가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삼형식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to 더하기 동사 원형의 구조를 가지는 걸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to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런 선생님이 to 부정사라고 안 쓰고 to v라고 적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단어 하나, 기능어 하나, 그 다음에 의미어, 그 다음에 다시 기능어, 다시 의미어 해가지고 여러 개, 특히 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안에서 주어 동사를 따져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구라고 부른다. 그런데 지금 이거 자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구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요, 이렇게 대괄호를 쳤어요. 대괄호를 칠 때는 문장 속에서 필수 성분일 때 쳐주는 것이고, 여기가 삼형식 동사라고 하면 목적어는 필수 성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대괄호를 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겠죠. 선생님 여기 위에 초콜릿도 문장의 필수 성분인데 대괄호 치면 안 되나요? 당연히 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명사처럼 간단한 거는 굳이 치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좀 길어지게 됐을 때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을 때 너네가 한 묶음이야, 너네가 한 가족이야 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대괄호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는 형용사구입니다. 형용사구라고 하는 거는 역시 형용사처럼 역할을 하는 건데 앞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형용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종류가 이제 크게 2가지로 우리가 확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포도인데 무슨 포도냐면 초록색깔 포도예요. 그래서 green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뒤에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줄 때
차가운, 시원한 무언가 이렇게 설명할 때 역시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더 알아보기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형용사 구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식으로 전치사 더하기 명사 구조일 때 우리 전명구라고 하는 것은 부가 정보를 말하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뭐 부속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가 정보를 말하니까요. 부가 정보를 말하니까 둥근 가로를 쳐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상자 안에 있는 포도 포도는 포도인데 상자 안에 있는 포도라고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요. 단어가 하나 둘 세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라고 부르고 이 안에서 주어 동사를 따져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이에요? 마실 something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투부정사 형태라고 부르는데요. 투부정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해서 something을 꾸며주는 것이다. 그런데 단어가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서 주어 동사가 없기 때문에 절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부사입니다. 부사인데 부사구겠죠. 역시 기본 개념은 흔들리지 않아요. 앞서 부사하면 장방실을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장소, 방법, 시간을 나타낸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부사처럼 쓰이는데 단어가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사구다 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엄마가요, 일어나요. 엄마는 get up, 일어나는데 early, 일찍 일어난다. 그럼 엄마가 일어나는 방법으로 또는 시간으로 일찍 일어난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부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더하기 명사 구조 보이세요? 전명구 같은 경우 역시 부가 정보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형용사로 쓸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소, 방법, 시간을 나타내면 부사거든요. 6시에 라고 하는 건 시간을 나타내는 부가 정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역시 부사구다. 부사절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이 안에 주어 동사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단어들이 모여서 완전한 뜻을 가진 것을 문장이라고 부르고 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들의 모임이고 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품사로 쓰이지만 그 안에 주어 동사를 포함한 단어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라고 하는 것은 의미어처럼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고 역할에 따라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라고 부른다. 그래서 명사구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인다. 그래서 문장에서 필수 성분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가로를 쳐준다라고 말했었고요. 형용사구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꾸며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장에서 필수 성분이 아니라 어떤 부가적인 정보만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구, 부사구 둘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둥근 가로를 치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쳤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명사구는 대가로를 형용사구나 부사구는 둥근 가로를 쳐서 얘네들은 필수 성분이 아니고 명사구는 문장에서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성분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정리해 보면요. 부사구 같은 경우 장방식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사처럼 쓰인다 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요. 절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역시 의미어처럼 이라고 말하면 명사, 형용사, 부사라는 말이 딱 떠올라야 되겠죠?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역할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역할에 따라서 이번에는 명사, 절이라고 부르거나 형용사, 절이라고 부르거나 부사, 절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볼게요. 절과 문장의 차이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많이 헷갈려들 하는데, 자, 여기 먼저 보면요. 자, 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나오죠? 뭘 좋아해요? 블랙 커피를 좋아합니다. 블랙 커피를 이라고 했으니까, 삼형식 동사에 주어, 삼형식 동사, 목적어가 나왔죠? 이렇게 대명사로 시작하면서 점으로 끝나게 돼요. 이렇게 하나의 온전한 절인 경우를 바로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요. 여기 벗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즈는 좋아해요. 블랙커피를. 삼형식이네요. 마이크는 좋아해요. 커피를. 근데
with sugar. with란 전치사가 있어서 선생님 이렇게 괄호를 쳐서 꾸며준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애는 형용사 구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좋아하니까 삼형식 동사 커피를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거를 하나의 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 전체를 뭐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요 전체. 바로 대문자로 시작해서 이렇게 마침표로 끝나게 되는 요 전체는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절과 문장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명사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 당연히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인다는 거죠. 명사처럼 쓰인다는 건요.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일 텐데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놓으라고 하는 동사를 기준으로 영어는 동사 앞에 주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I라고 하는 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케빈이라는 사람 이름을 나타내주는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사의 앞에 나오면 주어라고 부르고 동사 뒤에 나오면 목적어라고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케빈을 한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케빈이라는 명사만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주어가 동사한다는 걸 알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이 안에서 주어, 동사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know라는 동사는요. 기본적으로 뭐뭐를 알다라는 삼형식 이상의 동사거든요. 그러면 뒤에 뭐를 아는지에 대한 목적어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필수 성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괄호를 쳐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대시 접속사연 종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모를 쳐주는 겁니다. 접속사연 세모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삼형식 동사에 대한 목적어 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대괄호 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바로 형용사절을 공부할 수 있겠죠.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용사처럼 이라고 말하면 기억나세요? 그렇죠.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빗이 만났어요.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목적어니까 삼형식 동사인데 형용사가 이렇게 들어가서 문장을 보다 구체적이고 생기 있게 만들어준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하나의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요. 데이빗이 만났어요. 여성을요. 근데 어떤 여성이냐면 함께 일했던 여성으로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I라는 주어와 worked라고 하는 일형식 동사,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절이라고 부르는데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형용사절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는 문장에서 필수 성분은 아니고 부가 정보를 나타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둥근 가로 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사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절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네, 장방시가 생각나야 되죠. 장소, 방법,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가 정보이면서 부사처럼 쓰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는요. will go의 줄임말이죠. 조동사와 동사는 함께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to China 전명구 곧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가 정보잖아요. 그래서 둥근 가로 치고 있는 거 보이죠? 여기가 일형식 동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나의 단어로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요. 갈 건데요. 중국에 언제 갈 거냐면 그가 자신의 공부를 끝내면 하고 지금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절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 절의 내용이 그의 학업을 마친 후에라고 하는 시간 정보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after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세모 쳐주고요. 여기 자체가 주어 동사로 들어와 있는 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간 정보를 나타내줘요. 장방시네요. 그래서 부사절이니까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둥근 가로를 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어렵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의미어처럼 네,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면서 역할에 따라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절과 문장의 개념이 혼동돼서는 안 된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나는 하나의 온전한 절을 문장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 안에 주어 동사로 들어와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요,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여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서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다.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항상 대가로를 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형용사절 같은 경우도 형용사처럼 명사 수식을 하되 그 안에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걸 말한다. 그래서 형용사절은 둥근 가로를 친다. 부사절은 장소, 방법, 시간 등을 나타내면서 부사처럼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들어있어서 접속사의 도움을 받되 부가 정보이기 때문에 둥근 가로를 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대가로를, 그다음에 형용사절과 부사절은 필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의미의 둥근 가로로 표시하게 될 거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